굉장히 어린 나이기는 했는데요. 저는 태도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또 경험이 부족한 연령대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에든 의지할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 의지할 곳이 저한테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는데 주로 너무 힘들 때는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저렇게 노력하며 살았구나, 다 이겨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그들보다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훨씬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때 되면 죽는다. 변했다는 건 죽기 직전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 허리 통증을 느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늘 회사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고 그런 통증은 보통 업무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에게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거는 선천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면 어떤 사고나 일들은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진 못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선천성 퇴행성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MRI 결과를 보시고 늘 묻는 질문이 똑같았어요. 혹시 교통사고가 나신 거냐? 그게 원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조차도 원인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통증을 안 느끼게 해달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당시 저한테 가능한 수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공 디스크 삽입술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컸어요. 하나는 인공 디스크는 2개까지만 삽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 방법은 등을 세로로 길게 절개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퇴행화된 디스크를 꺼낸 자리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2개까지만 삽입을 할 수가 있대요. 3개를 해버리면 허리가 점점 굳어서 디스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공 디스크의 수명이 15년이라서 15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15년마다 교체를 해버리면 100세까지 살지 않더라도 여러 번 교체를 해야 되는 대형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으셨고 인공 디스크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노령의 디스크 환자에게만 수술을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약한 신체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닮아서 위가 약해요.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를 못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는 자주 두통이 온대요. 어떤 친구는 두통이 올 때마다 두통약을 먹는다던가 이런 각자가 가진 신체적인 약함이나 통증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고 수술로도 나아지지 못하는 통증이라면 그 통증과 친구가 돼서 평생 내가 살아가겠다. 위가 약하면 잇몸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복부 근육을 잘 길러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근데 당시 읽었던 많은 책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조언 중에서 저는 니체의 명언이 가장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 글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생각해봤어요. 아파서 고통스럽기는 한데 이 고통으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고통 말고도 다른 고통으로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을 겪고 버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을 텐데 나는 이것 가지고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더 강해져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을 때 뇌전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를 6개월치를 처방받아서 가지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약을 먹어가면서 매일매일 필라테스를 했고 그때 3년 동안 필라테스를 하며 키웠던 복부, 앞, 뒤, 양쪽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서 통증을 덜 느끼는 습관을 지금까지 들여왔습니다. 사실 현재도 주기적으로 통증이 와요.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병원에 진료를 받아요. 도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주사를 맞을 때도 있고요. 제가 결심한 그대로 통증과 친구가 되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끌리지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만 자신만이 느끼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전시회를 가고 다들 이 음악회는 가야 해 하면서 감탄하는 음악회에 가서 명곡을 들어도 특별한 감흥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음악회에 가면 아는 음악이 연주되지 않으면 졸린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배워서 알아야 되고 유명 화가의 그림 작품도 그림과 그 작품의 작가를 맞추는 식으로 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교육받았던 세대인 것 같아요. 미술, 음악, 사진, 그림, 디자인, 아름다운 건축물,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예술의 정체인데 공부로 외우고 배운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추어이지만 첼로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익히기 전에 먼저 그 작품의 작곡가가 살았던 시절 그리고 환경, 그 곡을 작곡할 때의 상황을 책으로든 어떤 정보로든 찾아서 배웁니다. 첼로 연주 자체는 불안한 음정으로 소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곡에 대한 감성만큼은 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편안함이나 효율을 따져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구분하면 좋겠어요. 윤광준 저자가 말한 그 책에 또 이런 글이 나와요. 일상이 아름다우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상 자체를 그 자체로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면 매 순간 일상에 숨어있는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난 이 음악이 나올 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나도 꽃이 있는 식탁을 좋아했었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였어. 내 안에 숨은 욕구가 이거였네.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몰랐던 내 안에 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은 나의 성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배우거나 공부해서 외우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시도하지 않았던 낯설지만 작은 경험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공간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잘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성장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나만의 가치를 찾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해야 될 역할, 노릇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있었던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용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5이에요.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딸기를 씻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날도 아마 딸기를 씻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4kg 정도 되는 딸기를 씻고 있는데 아이들이 함께 먹을 딸기를 큰 접시에 하나 담고 또 작은 접시 하나에 딸기를 따로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맛있는 딸기를 먹어야지 한 접시에 다 내면 내 몫은 없어지니까 따로 빼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즐겁던데 내 친구는 조금 이기적인 엄마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당시 저는 저희 아이들 입에 맛난 음식이 들어가는 거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면 저희 형제들에게 다 양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희들 잘 먹는 거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걸 경험해서 엄마가 돼서 그런지 같은 행동을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망고라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망고를
세로로 2등분을 하면 가운데 망고 크기만큼의 씨앗이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된 망고 과육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씨앗에 붙은 과육을 얇게 저며서 회 뜨듯이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큰아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많이 먹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엄마 노릇이라고 또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혼자 스스로 했던 행동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향한 원망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식을 향한 건강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사실 생각해요. 모든 노릇에 완벽할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 노릇을 하는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정도가 나의 기분에 따라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그 노릇을 시작하기 전에 그 노릇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의 기분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과일을 먹는 것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나의 내면과 외면을 위한 관리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위할 때 가족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를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감된 얘기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자녀가 있다라고 해서 부모라는 이름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될 만한 노력, 자격, 공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멋진 신세계라는 올더 석슬리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는 아이들을 인공적으로 키워서 유리병에서 성장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사제로 주입을 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저마다 다 달라요. 유리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부모예요, 학부모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부모와 학부모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는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엄마 아빠처럼 아이를 낳고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들여다보고, 엄마가 들여다본 것이 맞는지, 엄마가 너를 통해 느끼는 것이 맞는지 아이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엄마가 이 정도의 인풋을 드렸는데 왜 아웃풋이 이 정도일까,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사실 속상하겠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범위가 있을 테고 닿고 싶은 경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실 속상한 건 아이들이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선택을 맡깁니다. 방목하거나 방심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맡긴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수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학원을 다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작은 아이는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며칠 전에. 준이는 수학은 하고 있는데 왜 영어학원은 다니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 저희 아이가 수학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단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학교의 본교육으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그 교육으로 충분한지 먼저 경험을 해보고 제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영어학원을 엄마께 보내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아이의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이가 판단하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가 굉장히 생각이 크고 있다고 믿거든요. 어디까지나 아이의 선택을
말을 따르고 믿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큰아이의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 5년 동안 IT에 특화된 공부를 했고 IT 영재로 자라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자사고를 진학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와 희망이 많았죠. 그런데 입학하고 2달 만에 했던 대화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엄마, 제가 그동안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엄마, 저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요. 굉장히 속상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숨기긴 했는데, 숨기면서도 속상하면서도 기뻤던 거는 아이가 이제야 스스로 하고 싶은 걸 갖게 됐구나. 엄마가 속상해할 수 있는데 그런 염려를 뒤로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은 뒤로 하고 미술학원을 알아봐 주었고, 그 이후로 미술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디자인 전공으로 열심히 학교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냐 학부모이냐를 정하는 것보다 내가 낳은 존재, 우리 귀한 아이의 의견과 마음을 늘 존중하면서 키우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됐죠. 제가 그 친구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다쳤잖아, 내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엄마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께서 그 친구더러 저한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이래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 엄마께서 저한테 이제 친구가 사과했으니까 너도 괜찮아 라고 말해야지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친구가 저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고 마음이 괜찮지 않은 상태였는데 억지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때 제가 괜찮아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늘 이렇게 저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사과해서 네가 용서는 하더라도 꼭 그 친구랑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네 마음이 괜찮지 않은데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거나 네 감정이 원하지 않는데 사과를 했으니 다시 그 친구랑 잘 지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이전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나 자신도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세상이나 타인이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는 기준 또한 스스로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타인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비교라는 것을 하려면 뭔가 물건처럼 비슷한 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교를 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달라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지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느끼는 풍요로움, 행복,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잘 데리고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중심이 단단해야 각양각색의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유지해야 될 만남과 끊어야 될 만남을 판단하기가 아마 쉬워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메이카 출신의 올림픽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나는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연습하는데 사람들은 2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9초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훈련을 했는데 그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사실 독서 자체를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권 100권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100일 동안 매일 읽기. 하루 한 권 100권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먼저 꾸준한 습관 만들기 그리고 독서의 양을 고려한 책 읽기였어요. 처음 제가 하루 한 권 읽기 시작할 때 하루에 한 권 완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작가님 하루 한 권 읽지 않을 건데 왜 그걸 시작하셨어요? 라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첫날 기억을 해보니까 5페이지만 읽고 그 5페이지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필사하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페이지, 3일째 되는 날은 15페이지 이런 식으로 점점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읽는 양을 늘렸어요. 저의 뇌가 저를 기억할 때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각인을 시켰어요. 사실 우리의 뇌는 제가 매일 한 권 책을 펼치고 덮는 걸 기억을 하지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정확히 읽었는지 완독을 했는지 사실 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여는 습관을 지속하자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단 몇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는다고 해도 우리 뇌는 책을 읽는 사람으로 저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짧게 읽는다고 해도 매일매일 감성 독서 테이블 사진을 남겼어요. 그것은 제가 그날 그 시간을 지켰다는 어떤 근거이고 행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몇 페이지를 읽고 덮는다고 해도 책을 읽었다는 그 기억을 뇌가 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적인 부분을 달성하고자 할 때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100권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는 행위를 익숙해지게 하고 익숙한 행동이 가능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속독이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책을 읽는 습관인데요. 저는 책을 펼칠 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먼저 읽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나 생각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양적인 독서 넘어 질적인 독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읽은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많이 읽었어요. 독서가 성공의 원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자 메리 슈워츠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마트에서는 6종류의 잼을 진열하고 다른 마트에서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해서 고객들에게 시식하게 하고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마트에서 어느 마트의 매출이 많았을까요? 바로 6종류의 잼을 파는 마트였습니다. 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사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실지 시원한 물을 마실지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게 좋을지 어떨지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사실 매번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그 길에 위에 있으면서도 가지 않은 길이나 시도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도 후회를 계속 반복해요. 그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누군가는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후회를 경험했으니까 다음번엔 다른 시도와 방법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선택을 잘 못해. 매번 후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선택을 미루거나 아예 어떤 선택을 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독서가 성공의 원천이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답변은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왜 중요한가요, 작가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삶에서 하는 수많은 선택에서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저를 가져다 놓을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가보지 않은 곳, 경험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세상을 살다 간 위인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거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독서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후기를 보잖아요.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묻고 판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리뷰 마냥 그냥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독서예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독서는 정말 성공으로 이끄는 원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필사의 의미를 알면 좋겠습니다. 필사는 누군가의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주위 지인들에게 필사를 권하면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그대로 베껴 쓰는데 좋은 것이 뭐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거든요. 오래전 TV 의약품 광고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말인데요. 사실 필사는 단순한 따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필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전에 언급한 광고 문구와 같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 작가의 생각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선비들도 필사를 공부의 첫머리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해밍웨이와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글쓰기의 시작을 다른 작가들의 글을 필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사의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필사하는 동안 필사하는 시간과 그 시간에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필사 습관은 단단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매일 필사하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마음이 수련되는 느낌, 그리고 내면에 버팀목을 하나하나 세우는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단 몇 줄을 쓰더라도 꾸준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써야 한다는 약간의 제약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 두고두고 새기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그은 다음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둬요. 그 다음 밑줄 그은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쓰면서 문장의 결이나 글의 흐름, 단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자가 왜 이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표현된 글 너머에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독자로서 깨달았으면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필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멈추어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쟁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은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과 단단한 마음인데요. 그 기준과 마음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저만의 5가지 글쓰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하기. 두 번째, 일과 중 글쓰기를 우선순위에 두기.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몰입하기. 네 번째, 매일 꾸준히 쓰기. 마지막으로 감성으로 채우기입니다. 글을 쓸 때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자신과 타협하면서 합리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의 시작은 쉽지만 꾸준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함이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 꾸준함입니다. 저는 역할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럴수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로서 글쓰기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글쓰기에 집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맞죠. 첫 번째 원칙인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몰입하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편한 공간이 있어요. 제가 첼로 연주를 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앉은 의자의 높이나 무대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러면 연습한 만큼 연주 실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같은 브랜드의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침대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공간을 정해두고 글쓰기를 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쓰고 꾸준히 쓰기가 저의 글쓰기 원칙 중 4번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매일과 꾸준히를 함께 챙기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매일 쓰기 하나만 지키면 그게 곧 꾸준함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글쓰기 원칙 감성으로 채우기는 저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책을 읽고 쓰는 일을 저만의 아름다운 의식처럼 만들어두면 그 시간에 있는 저의 경험이 아주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내면의 단단함과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가끔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과연 믿어야 할지, 그 생각이 옳은 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삶에서 대부분의 생각이 걱정과 불안이에요.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들 있잖아요. 아마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상만으로 100% 생각을 채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조세프 음우엔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요. 다른 한 권은 정신의학을 공부한 홍승준님의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이 두 책의 제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책의 제목만큼이나 이 두 권의 책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자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걱정과 불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이 생각에 채워지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이럴 때 아까 제가 소개드린 책의 2명의 저자는 말해요. 생각을 멈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던가 잘 될 거야 라던가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이렇게 생각을 그만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그 생각이 잠깐 나에게 떠올랐다가 지나가도록 둘지 아니면 이 생각으로 쓸데없는 상상과 불안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할지 그 2가지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느 누구도 2번째 걸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불안과 염려, 걱정에 대한 생각을 놓고 싶지 끊임없이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세프 음우에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글인데요. 진리를 찾고 싶다면 단순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니 작가님 이 글이 뭐가 그렇게 감명이 깊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진리를 찾고 싶다면 단순함을 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제가 북토크 진행자, 앙상블 단장, 첼로 연주, 경제 강사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진짜 단순하게 살아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거든요. 작가일 때는 글쓰기만 집중하고요. 북토크 진행자로 준비할 때 인터뷰 발제만 집중해요. 경제 강사로 강의할 때는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만 고민을 하고 첼로 연주할 때는 사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맞춰야 되고 또 제가 독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악보에만 집중하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지프 융엔이 말했던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느끼는 것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느껴지는 대로 생각이라고 믿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꿔서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돌아섰을 때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저는 책에 거짓 바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거짓 바쁨이라는 것은 정말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위해서 또 다른 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시험 기간에 내일 치를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뭐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빨리 펼쳐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 공부를 미루고 자꾸 책상 정리를 해요. 쌓아두었던 책을 갑자기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또 서랍을 자꾸 꺼내서 서랍 정리를 굳이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부모님께 미루던 방 청소를 갑자기 스스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루고 싶은 거예요. 미루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뒷전으로 두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성과 감성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던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진짜 바빠야 될 시간,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을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거짓 바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짓 바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과 미루어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그냥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또 머릿속으로는 미룬 일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마무리하자면 거짓 바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그냥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마무리하는 태도, 그 태도가 거짓 바쁨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현재의 이분법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인간이 살면서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작년에 큰아이가 대학을 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여름이었어요. 제게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세웠던 목표 중 하나가 학점 우수자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싶은 거였대요. 그런데 방학을 하면서 성적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학교에서 네가 이미 치른 시험 그리고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까지가 네가 통제 가능한 부분이야.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는 교수님의 상황은 너의 손에서 벗어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더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줬어요. 그럼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먼저 통제 가능한 영역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내면에 관련된 것들, 나의 열정, 의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의 변화라던가 내가 처해진 운명,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게 된다면 좋은 점이 있어요. 불필요한 불안이나 좌절을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돼서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로지 내가 찾고자 하는 방법과 선택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한 의미 있는 행동이고, 외로움은 관계에서 오는 단절로 느껴지는 소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매력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한테는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고독은 시간을 쓰는 것과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에요. 타인의 방해 없이 나 자신과의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가 가진 재능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공이 쌓이고 축적된 내공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은 타인과 만나는 시간이 적을수록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온몸으로 외로움을 드러내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독에서 혼자 고요한 시간에서 진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강연할 주제는 경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경제는 익혀야 할 공부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 삶 자체입니다. 경제 이야기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 간의 사랑,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도구로서의 돈에 대한 역사와 화폐 가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